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찝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보겠습니다. 이 기본사회비 설치 김 의원 수 10% 감축입니다. 오늘로써 꼭 11일 앞으로 대선이 다가왔죠. 어제 각 후보들 정책을 내놨는데 이재명 후보는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사회를 다시 간판으로 전면에 꺼내들고 나섰습니다. 기본사회위원회를 아예 설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김문수 후보는 의원 수 10% 감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정치개혁을 들고 나왔다. 지금 후보들 선거일이 코앞인데 왜 아직도 공약집 안 내는 겁니까?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후보들이 하나하나 내놓는 이런 공약들 꼼꼼히 보셔서 실천 가능한 건지 실천해도 되는 건지 두 눈 크게 뜨고 잘 살펴보셔야겠다라는 말씀도 같이 좀 드립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이재명 47%, 김문수 34%. 보수 결집의 격차가 줄었다라는 거죠. 네. 선거가 지금 2주도 안 남은 현 시점에서 경향신문이 서울대랑 같이 지난 5개월 동안 그동안 나왔던 여론조사 한 278개의 여론조사 데이터를 다 총괄해서 분석을 해봤다고 합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더라라는 거죠. 일단 한눈에 봐도 파란색이 이재명, 빨간색이 김문수, 주황색이 이준석인데 파란색은 뭔가 주춤하죠. 주춤한 이재명, 급상승한 김문수, 그리고 서서히 올라간 이준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김문수, 이준석을 같이 좀 놓고 봤을 때 두 사람을 합하면 41.7%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 47.4니까 대략 한 5.7% 정도 포인트 차이가 나긴 하는데 생각보다 그간 봤었던 거에 비하면 좀 크지가 않더라라는 겁니다. 보수 입장에선 해볼만 한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추이가 또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보수 입장에서 해볼만 하다라고 하려면 요 수치가 합해져야 해볼만 하다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돼도 되는 게 단일화 이슈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투표지에 이준석 제 이름 선명할 겁니다. 라고 이준석 후보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단일화 거부 선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모두의 이목이 지금 단일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쏠려 있습니다만 이준석 후보는 나는 안 합니다. 완주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윤 체포 저지 과정이 담긴 비화폰 서버가 경찰이 확보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지금 이 12.3 이 계엄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쓰였던 비화폰 일명 안보폰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보안폰, 이 안보폰의 서버를 경찰이 그동안 수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갔지만 압수하지 못했었는데 그걸 드디어 확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동안 6번이나 갔지만 확보를 못했었던 건 그동안 김성훈 차장이 막아서면서 불발이 됐었는데 김성훈 차장이 이제 그만두고 나갔죠. 그 이후에 임의 제출 형식으로 서버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이냐 주목이 좀 됩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미 국채 신뢰 흔들 30년물 금리 5% 돌파했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30년물 금리가 치솟았다라는 얘기 이거 그만큼 안전자산으로 생각했었던 미국의 국채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라는 방증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반면에 비트코인 볼까요? 비트코인은 사상 최초로 11만 달러를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오히려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 시장에서 빠진 이런 돈들이 국채보다 차라리 비트코인이 오히려 안전하다고 보고 비트코인으로 몰린 거 아니겠느냐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 열릴 우리 주식시장에 이런 흐름이 어떻게 또 반영이 될 것인가가 주목이 되네요. 이 모습입니다. 이게 뭐야 싶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일단 보면 바닷가죠. 바닷가인데
여기에 뭔가 파란색 막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 뉘어져 있는 큰 배다, 구축함이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북한의 지금 이 청진 조선소입니다. 근데 청진 조선소에서 큰 배, 이 구축함 옆으로 쓰러져 있는 걸 보이지 않게 좀 막아보려고 파란색 막으로 그나마 했지만 다 티가 나더라. 지난 21일 북한이 이 조선소에서 김정은 위원장도 불러서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 5,000톤짜리 바로 이 구축함 진수식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진수식을 하던 중에 배가 옆으로 이렇게 실그러지면서 오히려 이 하체 부분이 오히려 부서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일이다. 김 위원장,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중대사고다라고 문책을 지시했다고 하네요. 북한에 피바람이 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한미군 철수 검토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오늘 아침, 오늘 새벽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예요.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중에 약 4,500명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이게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 보도다라는 건데 여기 또 같이 볼까요? 이런 구상이 북한 문제에 대한 비공식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준비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안 중에 하나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주둔하고 있는 미군 중에 4,500명 정도를 떼서 다른 데로 뭐 이 인도태평양 이 지역에 인태 지역에 다른 데로 좀 보내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 국방부에 물어봤습니다. 근데 미 국방부는 뭐라고 하느냐? 일단 현재로서는 따로 밝힐 게 없다라는 얘기를 내놨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건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 보도 내용뿐인 건데 4,500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좀 같이 볼까요? 현재 23,000에서 28,5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4,500명이면 상당한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전문가죠. 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 연구위원님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지금 저희 살짝 보긴 했습니다만 잘 모르는 저희가 봐도 23,000에서 28,000명 중에서 4,500명이나 빼면 이거 괜찮은 건가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거든요. 뭐 하여튼 일개 그 여단 전투단 병력이 빠져나가는 건데요. 네. 당연히 괜찮을 리 없죠. 네. 지금 이제 주한미군 병력이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육군이에요. 지상군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공군 이 병력이 있는데 네. 자, 문제는요. 지금 미군 지상군도 여기 전투 병력은 순환 배치되고 있어요. 네. 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붙박이로 지금 한반도에 남아있는 전투 병력이 생각처럼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단 하나 정도를 뺀다? 뭐 상당히 그 미군 전력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큰 전력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게 순환 배치가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정기적으로 주둔하는 이 상시 인력 자체가 상당히 적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일단 위원님 지금 이게 뭐 비공식적으로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얘기가 실제 안으로 채택이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봐요. 네.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리는 거는 좀 적당치 않은 것 같고 이게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계속 하는 얘기 기조를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트럼프 정부에서 안보의 제일 우선순위는 중국입니다. 중국 억제. 중국 억제가 핵심이 되다 보니까 네. 그럼 중국 억제와 관련된 가장 큰 이슈가 대만 사태예요. 네. 대만에 혹시 이제 중국의 무력 침공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지금 미국 얘기하는 거는 이제 우리는 지금 그렇게 돼서 만약에 중국하고 싸우게 되면은 거기에 투입할 병력조차 없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거나 우리는 최대한 집중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당연히 이게 지금 왜 주한미군이 갑자기 유탄을 맞은 거잖아요. 네. 갑자기가 아닌 겁니다. 지금 미국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주한미군을 한반도에만 묶어놓지 말아라. 그래서 만약에 상황이 있으면 우리는 이 병력 써가지고 싸워야 된다. 뭐 한국까지 들어와서 같이 싸우라 얘기하는 거 아니다. 네. 일단 최소한 우리는 이 병력을 쓸 수 있어야 된다. 근데 한국이 주한미군 유연성 인정 안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병력을 못 빼게 한다. 네. 그럼 병력 여기에 둘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하.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좀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트럼프 2기 정부가 시작이 되면서 계속 나왔던 게 대중국 관련해서 미국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 흐름으로 같이 봐야 되는 건데 대만 유사시에 여차하면 주한미군도 갖다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미국의 생각인데 그런 차원으로 지금 미국은 접근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얼마 전에 주한미 사령관이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예. Artfully describe this to you today. What immediately stood out to me as I looked at the map was the posi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fact that it's on the Asian continent, has a sizable U.S. force posture, is inside the first island chain, and is the closest allied presence to Beijing. At night, from a satellite image, the Republic of Korea looks like an island, or like a fixed aircraft carrier floating in the water between Japan and mainland China. U.S. forces in Korea are not only focused on defeating the DPRK, we're also focused on operations, activities, and investments in the region as a small part of the greater Indo-Pacific strategy. 네. 저때 주한미 사령관이 얘기를 하기를 한국은 항공모함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걸 단순히 북한을 격퇴하는 데에만 주한미군에 초점을 두지 않고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 부분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사실 나왔던 얘기가 대만 유사시에 주한미군을 언제든 즉시적으로 즉시 전력으로 좀 갖다 쓰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전망이 있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렸었던 바가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양 의원님 지금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대만 유사시에 주한미군을 갖다 쓰려고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주한미군을 더 증강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자, 네. 지금 우리 대선 있고 뭐하고 정권이 바뀌고 이렇게 갈 것 같은데 네. 어떤 정권이 들어서건 간에 자, 새로 들어오는 정권이 그거 동의하고 협조하리란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거기 묶여 있느니 빼야겠다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말씀은 현재 이 선거 기간의 이 약간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 여차하면 그냥 빼서 다른 데로 갖다 둘 수도 있다. 다른 데에서도 대만 유사시에 갖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괌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게 네. 자, 어쨌거나 우리 병력을 유연하게 쓸 수 있는 데 갖다 놓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생각도 사실 드는 게 저희가 지금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분담금은 또 별도로 떼서 따로 얘기를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혹시 분담금 재협상을 하기 위한 포석 빌드업 차원에서 하나 쓱 나온 그러니까 얘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게 앞뒤 관계가 자꾸 바뀌어 있어요. 지금 다들 보면 자꾸 돈 얘기만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그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네. 야, 우리 이 병력을 갖다가 중국 억제할 때 써야 되는데 못 쓰게 돼서 한반도에 묶여 있기만 해? 그럼 일단 병력 줄이고 네. 그다음에 우리한테 협조도 안 하는데 너희가 비용 더 부담해? 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관세 협상하고 100% 얽혀 있는 얘기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국이 인태 전략하는 그림 하에서 한국 너희는 무슨 역할 할 거니? 그걸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군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누구도 하나 답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딱 어느 측면에서 요거 때문이다, 저거 때문이다라고 말해서 결국은 다 엮여 있는 얘기인 거다. 다만 미국 입장에선 그래서 한국 뭘 할 수 있니를 물어보는데 지금 현재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한국에서 어느 누구도 책임 있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다.
라는 말씀으로 좀 이해를 했습니다. 예. 네. 지금 이게 상당히 좀 불확실한 상황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다라는 말씀인 건데 대선이 끝나고 난다면 이 얘기가 보다 가시화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더 드네요. 감사합니다, 양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주춤대 상승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기사 보겠습니다. 이재명 주춤, 김문수, 이준석 상승이다라는 거예요. 뭐가?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아하니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여기 좀 같이 볼까요? 대선 후보 여론조사입니다. 한국갤럽이 어제 나온 이 여론조사 수치예요. 이재명 46, 김문수 34, 이준석 11이다라는 건데 여기 볼까요? 김문수 후보의 입장에선 30에서 35%까지 지금 올라갔다. 이준석 후보는 처음으로 10%를 넘었고 때문에 상당히 김문수, 이준석이 좀 주목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기억하시나요?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다자 대결에서도 과반이 넘었습니다라는 보도가 계속 있었었거든요. 다양한 여론조사에 다자에서도 과반이 넘었었는데 이번엔 과반을 하지 못하고 46%에 그쳤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이재명, 김문수 후보 차 여전히 크죠. 12%포인트 차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준석 후보는 11%, 김문수, 이준석을 합하면 45%가 되는 거죠. 45%가 된다고 하면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1%포인트 차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지금 많이 따라온 것 같다라는 건데 최창렬 교수님, 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는 아까 말씀처럼 이제 50% 넘은 것도 몇 개 나왔었어요. 네. 나왔는데 지금 좀 주춤한 게 말이죠. 그러니까 보수층이 좀 결집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선거가 좀 진행되면서 네. 김문수 후보의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지적하는 것들, 탄핵에 관련된 태도 이런 것들이 워낙 얘기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보수층 사이에서는 특히 중도 보수, 보수야 원래 뭐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다고 치고 중도층에서 조금 이제 그러한 이슈가 좀 희석되는 측면이 있고 또한 이재명 후보의 그 지지자는 최대한 결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이게 외연 확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인데 네. 아직 이제 이 중도층에서 좀 결집을 하면서 중도 보수가 결집하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좀 주춤한 그런 양상이거든요. 특히 이재명 후보가 워낙 뭐 앞서가는 구도이기 때문에 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더 이렇게 임팩트 있는 그러한 정책이나 어떤 그런 메시지를 못 내는 것 같아요. 일단 계속 어쨌든 이 선거 자체가 탄핵으로 치러진 선거고 네.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 일반의 민심과 동떨어지면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자꾸만 기대는 그런 정치, 그런 선거 캠페인으로 가면서 뭔가 더 이제 연장을 못하는 것 같아요. 외연 확장이 이제 안 되는 이런 상황이고 이준석 후보의 경우는 양쪽을 계속 비판해 왔는데 이제 조금씩 이준석 후보에 대한 이제 주목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극화됐던 이제 후보 간의 경쟁에서 네. 그러면서 이제 김문수, 이준석 쪽으로 조금씩 지지율이 넓혀가는 것 같은데 어제 오늘 근간에 어간에 한 저런 게 두세 개 나왔어요. 리얼미터 것도 좀 저런 식이 네. 나왔고 NBS 조사도 나왔고 지금 갤럽 조사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나오면 이게 하나의 추세로 형성이 되기 시작한 말이죠. 좀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일화에 관련된 것들 네. 이런 것들의 논의가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게 이제 약간 총론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이재명 후보가 좀 주춤한 거는 다소 그동안 임팩트 있는 정책을 좀 내놓지 못하고 이슈 선점을 좀 못했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비판받을 어떻게 보면 악재라는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이었었는데 그거 좀 떨어졌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그 말씀하셨죠. 여론조사가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나왔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여론조사도 좀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아까 본 건 갤럽이고요. 요거는 NBS 이 여론조사예요. NBS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46, 김문수 32, 이준석 10이죠. 근데 여론조사는 뭐가 중요하다? 추이가 중요하다. 전주 대비를 좀 보겠습니다. 전주 대비 49에는 46을 3%포인트 떨어진 거고요. 김문수 후보는 27이었는데 32로 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이준석 후보도 7이었다가 15로 3%포인트가 올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준석 후보도 올랐지만 김문수 후보가 더 큰 폭으로
올랐다라는 거죠. 근데 또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 게 최경철 위원님. 아까 최창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뭐 이런저런 악재들이 있었는데도 뭐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 안 먹힌 건지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은 사유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의 악재가 그동안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올랐단 말이죠.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피로도가 네.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너무 압도적인 지지율을 올라서 버리니까 네. 이게 그러면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줘도 되나 이런 의문을 가진 보수 지지층들이 다시 마음을 되돌린 결과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초반에는 영남에서까지 특히 대구 경북에서 30%를 넘는다는 그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 이재명 후보가 유세 현장에 보니까 제메이가 남이가 그래서 나는 이 고향 사람들한테 반드시 이번엔 30%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돌아서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제메이가 남이가에 이제 먹히지 않고 정상적인 정서를 갖고 투표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샤이 보수가 이제 나타나서 우리가 정상적인 투표를 해서 지금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심리가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께서 지금 여러 발언을 하시면서 네. 그 뭐 경제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근데 유권자들은 지식보다는 태도를 많이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식은 약간 모자라더라도 정성스럽고 정직한 태도를 보는데 이재명 후보는 자꾸 뭐 호텔 경제학이나 120원 커피 원가를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잘못했으면 좀 제 지식이 짧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계속 그것을 에둘러서 표현하면서 자꾸 도망가거든요. 그러한 태도를 보면서 아 이재명 역시 자꾸 거짓말 프레임 여기에 묶여 들어가면서 이재명 후보는 역시 불안한 점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한 중도 지지층들이 돌아선 결과가 아닌가. 그렇다면 정정당당 김문수 뭐 이런 프레임을 갖고 나온 김문수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김문수 후보 쪽으로 자꾸 쳐다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말씀을 제가 잘 들어봤더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에 대해서 보수가 결집이 되고 있는데 결집이 되는 건 김문수가 낫다, 알고 보니 더 좋네, 국민의힘이 더 잘했네 라기보다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피로도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뭐 커피 원가 120원이나 다른 호텔 경제학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감이 역으로 국민의힘 쪽으로 쏠리게 된 거다라는 말씀으로 또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 오르긴 올랐는데 지금 이 사유라고 한다면 안주할 수 없는 문제기도 한 거죠. 본인이 잘해서 올랐다는 게 아니라 옆이 못해서 여기가 올랐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신 건데 사실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지금 수치적으로는 현재 스코어 46, 32, 10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만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아까 저희가 본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고요. 그리고 리서치 여론조사도 있다. 여기는 이재명 45.6, 김문수 34.4, 이준석 9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음 이 기사 같이 볼까요? 김문수 후보가 오른 데 있어서 살짝 PK, TK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가 남이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혹했다가 다시 나온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우세 속 김문수 PK와 60대에서 상당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김문수 후보가 오른 데에는 지역적으로는 PK, 연령대로는 60대가 올랐다라는 이 얘기가 지금 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얼마나 올랐길래 PK랑 60대를 얘기하는 거야? PK 지역만 좀 따로 떼서 보겠습니다. PK 지역만 좀 따로 떼서 보면 지금 이건 NBS죠. NBS 여론조사. 전주 대비를 지금 보는 거예요. 전주 대비. 요번에 43, 36이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는 40이었다가 36으로 4%포인트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 김문수 후보는 34에서 43으로 9%포인트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PK만 놓고 봤을 때. 또 하나, 이번에 리얼미터입니다. 리얼미터를 봤을 때 전주 대비 이재명 후보는 49.1에서 34.4로 14.7%포인트가 떨어지고요. 김문수 후보는 39.4에서 53.6으로 14.2%포인트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게 이러이러한 게 먹히지 않았고 태도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이 좀 이 비판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한테 갔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최경철 위원님 꼭 PK에서만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다른 데에서 한 얘기인 건데 왜 PK에서만 이렇게 유독 큰 편차가 보이는 걸까요? 아무래도 PK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같은 네.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으로 많이 밀어줬습니다. 사실 민주당 후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민주당은 전략적 선택을 했죠. PK 출신의 후보를 민주당 후보로 내세워서 호남과 영남 일부가 연대해서 대통령을 만드는 그런 네. 전략을 썼었는데 이번에는 TK 후보죠. 사실 이재명 후보께서.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좀 더 확장성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믿고 이재명 후보를 내세웠는데 네. 역시 지역 감정이 굉장히 작용하고 있다. 여전히 우리나라 투표의 성향이 지역 감정 투표가 굉장히 강한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전략적 선택을 통해서 영남 출신 후보들을 통해서 사실 뭐 속된 말로 재미를 많이 봤지만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는 그 연장선에서 TK를 냈는데도 TK에서도 지금 사실 좀 내리막길이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지역감정 투표가 굉장히 작용을 해서 민주당에서 영남이 민주당을 지금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샤이 보수, 네. 지금 탄핵 이후엔 사실 쉐임 보수, 부끄러워하는 보수 많았거든요. 근데 이 쉐임 보수까지 다시 보수로 다시 돌아서는 것 같아서 지금 민주당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내려오는 추세가. 네. 그래서 샤이 보수와 쉐임 보수가 전부 국민의힘으로 다시 붙음으로써 김문수 후보가 지금 굉장히 올라가는 추세인데 이게 김문수 후보가 지금 사실 좀 그 토론회 같은 데서 보면 좀 다변이 아니에요. 달변도 아니고 네. 우직하고 좀 뭐 어떤 면에서는 어리숙한 모습까지 보이는데 이런 게 또 먹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특히 샤이 보수나 쉐임 보수들은 아, 이 사람 좀 잘 몰랐는데 그 진면목이 있네. 이런 것이 살아나면서 후보 선호도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의 지금 하락 추세가 이게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세로 굳어지면 이번 선거는 대역전승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선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최경철 위원님께서는 다소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장밋빛일 수 있는 그림까지 같이 그리셨어요. 대역전극이 벌어지고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는 내림 하락세고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이 최 교수님, 네. 최창일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왜 유독 PK에서 아까 뭐 지역 감정이 어쨌건 작용한 거 아니겠느냐는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 초반에 이제 그 탄핵 선거니까 네. PK 지역은 TK하고 또 다르잖아요, 정서가. 상당히 민주당 성향이 많이 있는데요. 네. 낙동강 벨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선거가 진행되면서 이 이재명 후보 측에서 뭔가 따로 새로운 걸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번 선거 자체에서 이제 민주당이 압도적인 유리한 구도가 형성돼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뭔가 발광체로서의 역할을 해서가 아니고 네. 반사 이익이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태들 그리고 지난번에 그 10일 밤, 10일 새벽이죠. 후보 강행 교체에 대한 그런 여론의 그 악영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같이 겹치면서 탄핵과 맞물리면서 압도적으로 이제 이게 우세를 해 나갔던 건데 그러한 이제 이슈가 좀 희석되는 거죠. 뭔가 민주당이 국민에게 다가가는 어떤 정치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내서야 되는데 네. 개헌 이런 것들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골자를 뭔가 자꾸 이제 쫓겨서 이제 개헌안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탄핵으로 치러진 선거의 이점을 조금씩 깎아먹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김문수 후보가 하는 여러 가지 단점들 이따 말씀 또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조금씩 잊혀져 가는 측면이 없지 않다. 특히 PK 지역 같은 경우 수도권이나 이런 데는 뭐 전혀 전 미동도 안 한다고 보는데 저 지역이 PK나 TK잖아요. TK는 말할 것도 없고 네. 부산 경남은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의 텃밭이거든요. 아무리 민주당의 어떤 존재감이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그렇다면은 그러한 것들이 맞물리면서 민주당의 반사이익이 조금씩 원래대로 PK 같은 지역의 정서에 소구한 측면이 있다. 국민의힘의 그 김문수 후보 측에 대한 지지가 아마 그래서 저런 이제 곡선이 나타나는데 모르겠어요. 또 이제 오늘 내일 주말을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그 지금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번 조기 대선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이루어진 이 대선이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유리한 고지에서 민주당이 시작을 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리한 고지로 인한 이 베네핏이 점점 희석이 되는 측면이 있다. 이게 희석되기 때문에 자꾸 뭔가 새로운 걸 내놓고 임팩트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로 지금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그 측면이 그대로 유독 원래 이 국민의힘에 대한 보수 지지가 좀 있는 각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희석이 되는 부분이 보이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 지금 저희가 뭐 지금 딱 두 사람 얘기만 하고 있어요. 김문수, 이재명. 그런데 김문수, 이재명만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아까 저희 나왔죠. 이준석 10%대에 올라섰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김문수 PK에서 43%로 약진 이준석 지지율 첫 10%. 이준석 후보 그동안 계속해서 7%, 8%, 6%, 이 정도 선에서 멈춰서 벌써 박스권이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 이 여론조사 어제 상당히 많이 나온 여론조사에선 두 자릿수가 나왔다라는 거죠. 다시 그 여론조사 표 좀 볼까요? 이거죠. 이준석 10% 그리고 여기도 이준석 11%, 이준석 9%. 전부 10% 남짓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준석 후보가 사실 두 자릿수가 되냐 못 되냐 이게 사실 또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최창일 교수님,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준석 후보가 이제 원래는 상당히 이제 인기를 끌 줄 알았어요. 지지도가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초반에 굉장히 그 부진을 면치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부진을 면치 못했던 이유는 안정감이 좀 부족해 보이고 그럼 뭔가 이렇게 자꾸 끌어안는 정치라기보다 자꾸 세대 간의 갈라치기라든지 자꾸 배제하는 정치 그리고 자꾸 이제 20대 남성이나 특히 세대에 뭔가 호소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중도층에게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를 좀 망설이게 했던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는 워낙 뭐 지금 흠결이 많은 저는 그런 상황이라 좀 봐요. 어쨌든 중도층이 그렇게 볼 것 같아요. 탄핵에 대한 반대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가 이제 양쪽을 비판하고 나오니까 이준석 후보 제3 후보라고 볼 수 있죠. 범보수라고 하더라도 지금 뭐 김문수 후보하고는 스탠스가 완전히 다르니까 네. 탄핵과 개혁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잖아요. 사실 보수로 분류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만약에 단일화가 돼서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면 네. 이준석 후보의 표가 저는 이재명 후보 쪽으로 많이 갈 것 같단 말이죠. 그런 성향의 그 후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의 부진이 그런 것들 뭐 뭔가 안정감이 떨어져 보이고 어떤 그 양쪽을 너무 비판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주목도가 떨어졌는데 네. 선거가 진행되면서 하는 말이 양쪽을 비판하고 나오는 게 중도층에 좀 소구력 있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자릿수에 안착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몇 개를 보니까 전부 두 자릿수거든요. 9, 10, 11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게 이따 단일화 갔으면 나오겠습니다만 이게 오히려 단일화에 이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 이상 되면은 선거 비용 반을 보전받으니까 네. 굳이 완전히 김문수 후보하고 이제 단일화가 돼서 이긴다면은 뭐 실리가 있으니까 실익이 있고 이익이 있으니까 합치겠습니다만 네. 이게 아슬아슬하게라도 질 것 같으면 10% 본인은 넘고 그럼 오히려 단일화의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의 이 10% 넘는 게 네. 보수 진영으로서는 단일화에서는 양날의 검이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이준석 후보가 두 자릿수가 된다고 하면 여기선 단일화 얘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저희가 이준석 후보가 두 자릿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지지율에 따라 단일화 문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다음 키워드로 좀 해보겠습니다. 투표지에 내 이름 기사 보겠습니다. 이준석 투표지엔 내 이름 단일화 거부 완주할 겁니다라고 선언을 했다라는 거죠. 어제 기자회견 모습 직접 보고 오시죠. 끝까지 이준석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받아보실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입니다. 단일화 운운하면서 국민의힘이 가한 행위는 굉장히 모욕적이고 그리고 이번 선거를 비전의 선거가 아니라 난장판으로 만들려는 시도였다. 저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의 어떤 인사와도 이 단일화에 관해서 소통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의 얘기 명확하게 단일화 안 할 겁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최경철 위원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단일화는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 생활 오래 하다 보면 네. 저런 장면이 데자뷰가 많이 됩니다. 불과 뭐 3년 전에 2022년에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께서
결국엔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저런 기자회견도 하고 뭐 심심하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단일화 절대 없습니다. 완주합니다. 뭐 그 단일화가 무슨 말입니까? 뭐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희가 기자들 만나도 단일화 없습니다. 항상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결국에는 사전투표 하루 전날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판세를 보고 움직이는 거죠. 이게 단일화라는 게 후보들의 합리적 선택이죠. 그럼 가게 가서 싼 가격에 제품 좋은 걸 사듯이 이 판세를 보고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단일화라는 게 신념이나 가치로만 움직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대 단일화가 모두 그런 합리적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우리 똑똑하신 이준석 후보께서도 그렇게 움직일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계속 지지율이 올라가면 네. 이준석 후보가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자신도 물론 지지율이 약간 소폭 상승하겠지만 네. 김문수 후보가 올라가서 양강 구도가 되는 걸로 판세가 굳어진다고 보면 네. 이준석 후보는 결국에는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버텨서 네. 만약에 보수 정당이 패배를 하면 배신자 프레임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정치를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뭐 아주 젊기 때문에 네. 정치를 굉장히 뭐 장기간 해야 될 분인데 지금 여기에 갇혀서 배신자가 돼버리면 저분 앞으로 정치적 미래가 상당히 암울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판을 두드려서 판세를 볼 것이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얼마나 더 올라가느냐 이것을 보고 이준석 후보가 결단할 겁니다. 지금 단일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는 단일화 장막 때문에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질 않아요. 어차피 합칠 사람이라고 생각해버리면 네. 이준석 후보를 보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반발해서 자꾸 기자회견하고 단일화 거부를 하는 것이지 네. 지금 단일화의 셈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함수 네. 그리고 자신의 지지율 함수가 결합돼서 계산을 했을 때 최적의 답은 무엇인가를 선택해서 아마 마지노선은 이번 주 뭐 토요일이 1차 마지노선이고 네. 인쇄용지가 하는 그리고 사전 투표 되기 전까지도 단일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그때까지 계속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하죠. 지금 상당히 좀 분열된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러나 계속 지지율을 끌어올린다면 단일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최경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자꾸 올라가서 이재명 후보와 비등비등하게도 가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준석 후보도 사실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표가 본인 때문에 뭐 갈려서 그래서 이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안 됐다는 비판을 받을까 봐 압박을 느끼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본인의 지지율이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 여부도 또 변수다. 그래서 김문수 지지율의 함수, 이준석 지지율의 함수를 같이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창일 교수님, 사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만약에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선 압박이 될 수 있겠다 싶긴 합니다. 물론이죠. 압박이 되죠. 김문수 후보가 저렇게 이제 계속 이제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네. 또 이제 어떤 상황에서 만약 가파르게 상승한다면 이제 이준석 후보는 상당히 압박을 느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준석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 생각할 겁니다. 이준석 후보로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어렵다면 향후 정치 생각해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김문수 후보가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여전히 자신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요. 탄핵에 대한 거, 계엄에 대한 사과도 했습니다만 아주 그 어물쩍하게 사과를 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탄핵도 탄핵에 대해서 사과를 했지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지 않았다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준석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이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그 지지율 때문에 단일화로 가면 명분도 없이 간다. 명분이 있게 가면야 뭐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전제는 김문수 후보가 태도를 바꿔야 돼요. 김문수 후보가 오늘 이제 사회 분야 토론했는데 오늘 같은 날 이제 완전히 그야말로 충격을 주는 이제 선언을 한다. 네. 그렇게 된다면 이준석 후보 게다가 지지율도 오른다. 이준석 후보는 당연히 실리나 명분이 생기니까 단일화에 응할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지지율로 볼 때는 응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김문수 후보의 태도가 안 변해요. 그럼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던 여러 많은 중도 유권자들 이 사람이 그 무슨 이 기계적인 단일화 때문에 김문수한테 가네? 너는 아니야. 너는 보수, 진정 보수. 지금 국민의힘은 보수가 아닌데 보수를 참치하는데 너 거기를 갔어? 명분도 없이? 그러면서 볼 때 단순하게 이 지지율 수치에 따라서만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실리, 명분, 가치, 규범을 많이 따질 거예요. 네. 따지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 본 다음에 대차 대조표를 만들어 보고 따질 텐데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상승한다 하더라도 결국 최종적인 승리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 상황. 여전히 이제 뭐 극우 이런 부정선거 영화 대통령 관람한 거에 대해서도 긍정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저께.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응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 대신 김문수 후보의 태도 전환,
태세 전환이 전제되면 응할 가능성이 있다. 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단순하게 지지율 수치만 갖고 움직이지는 않는다. 왜? 대선 이후에 계속 정치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다음 정치까지 생각을 하면 어쨌거나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만으로 움직이지 않을 거고 좀 더 고차방정식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 지금 어제 했었던 기자회견 잘 들어보면 절대 단일화 안 합니다. 투표용지에 제 이름 이준석으로 4번 개혁신당으로 해서 나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국민의힘이 단일화를 운운하면서 가한 행위가 굉장히 모욕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측컨대 아마도 이동훈 공보단장이 한 바로 그 얘기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요즘 국민의힘 인사들이 단일화하자면서 전화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 친윤계 인사들인데 당권 줄 테니 단일화하자 들어와서 당을 먹어라 라는 식의 말을 한다. 전제는 대통령 후보는 김문수로 가자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 상당히 좀 모욕적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어제 저희도 방송 중에 바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준석 후보가 휴대폰 이 수신도 아예 차단을 해놨다라고 하죠. 다음 기사 볼까요? 이준석 단일화 요청 차단을 위해서 휴대폰 수신도 끊었다. 어떤 국민의힘 인사와도 단일화 논의하지 않습니다.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로 논의를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최경철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일화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지금 선거운동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에게는 굉장히 리스크가 되고 있죠. 이 단일화 프레임이.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은 벗어나야지 자신의 몸값도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단일화를 하면 이 몸값 낮은 상태에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렇게 할 수밖에 없죠. 저 이준석 후보하고 친한 분들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통화하십니까? 단일화 얘기 해보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전화 못해. 지금 그렇게 심리적으로 압박받고 힘든 상황인데 네. 친한 사람일수록 그런 거 전화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지금 이준석 후보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로서는 지금 단일화 거부 스탠스를 보일 수밖에 없다.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단일화를 하더라도 자신의 몸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께서는 지금 신중한 행보를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저는 어쨌든 단일화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나중에 단일화를 할 때 하더라도 몸값을 키운 다음에 단일화를 해야 되니까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단호한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와 아까 이동훈 공보단장의 얘기, 뭐 당권 줄 테니 당권은 먹고 대신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하자라는 이런 얘기에 민주당이 반응을 했습니다. 조승래 대변인 얘기 들어보고 오시죠. 국민의힘이 노골적인 후보자 매수로 신성한 주권 행사의 장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후보자 매수는 중범죄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후보 자리만 양보받을 수 있다면 총리도 당권도 다 주자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는 오늘 당 대표직을 미기로 이준석 후보와 뒷거래를 시도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불상의 친윤계 인사를 공직선거법 후보 매수죄 혐의로 고발합니다. 네, 들어보셨죠? 지금 민주당이 김문수 후보를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고발을 한 게 후보자에 대한 매수 그리고 이해 유도죄로 지금 고발을 했다라는 건데 이경민 변호사님. 예. 네, 드디어 이제 여쭤봅니다. 네. 지금 이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후보자에 대한 매수와 이해 유도죄인데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사실 뭐 단일화 얘기하면서 내가 뭐 해줄게 어떻게 합시다라는 논의들이 그동안 있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혐의로 성립이 되는 거냐라는 의문이 일단 들어요. 사실 이 후보자를 매수를 한다라는 게 이제 사퇴를 시킬 목적으로 이렇게 뭐 금전상의 이익 아니면 뭔가 이제 그 공사의 직을 제공을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데 네. 사실 그 동안에는 이게 명확하게 이제 어떤 이 거래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증명 같은 증거가 이제 없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이제 뭐 국정 운영을 위해서 자리를 이제 주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정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한 것이지 어떻게 보면 수락도 하고 이제 진행을 한 것이지 내가 네. 후보자의 사퇴를 대가로 해서 이제 지급을 했다, 제공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에 좀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사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 네. 문제가 되기는 좀 어렵고 실제 이제 후보자 매수로 인해 가지고 처벌받는 사례들을 보면
금전상의 이익이 좀 제공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래서 이런 경우처럼 뭔가 이제 당권을 주겠다라는 제안 네.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뭐 김문수 후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증명으로 나와야 되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나는 그것은 전혀 인지를 못했던 상황이다. 당 내에서 알아서 했던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당 내에서도 이 발언을 했던 부분이 그냥 협상의 기술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 내용만 갖고는 지금 당장에 뭐 이제 후보자 매수로 이제 볼 수 있는 증거가 나왔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결국은 이제 뭐 지금 수사가 될 것 같으니까 그 관련자들에 좀 불러서 이제 어떤 취지였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약속을 하게 된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이게 후보자 매수 이해유도죄라는 게 성립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다만 그동안에 이게 유죄로 판단이 되고 했었던 부분은 금전적으로 눈에 확연하게 증거로 좀 잡힐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유죄로 판단이 됐는데 그 외에 뭐 구두로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걸 증거로 따질 수가 없어서 실제 유죄까지 나온 경우가 많지 않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어쨌거나 지금 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얘기에 민주당이 상당히 지금 고발까지 하면서 지금 나섰는데 이 얘기는 최 교수님, 민주당은 혹여나 단일화 할까봐 상당히 좀 불안해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당연하죠. 단일화를 한다고 꼭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이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그만큼 민주당으로서는 대단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단일화하면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가 뭐 전부 김문수 후보한테 간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단일화라는 게 어쨌든 뭐 다들 얘기하는 겁니다만 이 단일화 대상이 된 두 후보의 지지율 합친 게 산술적으로라도 상대방 앞서 나가는 후보의 지지율을 능가하거나 비슷하거나 박빙이라는 가능성이 있을 때 단일화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서부터 지금 아까 몇 개 소개하셨잖아요. 두세 개 나온 거 보니까 오차범위 내잖아요. 합치면 김문수, 이준석 합치면 말이죠. 네. 그럼 단일화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 것이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해서 단일화를 얘기하는 진영은 항상 약한 진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해서 성공한 적이 꽤 많이 있어요. 하고 DJ 편대 같은 경우는 단일화가 아니죠. 그건 단일화가 아니고 뭐 지역 연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단일화와 어떤 큰 틀에서 비슷한 성격이고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했었고 말이죠. 이런 걸로 볼 때 단일화는 결코 이렇게 위협적이지 않은 그런 과소평가할 그런 이슈는 아닌 거예요. 민주당으로서도. 게다가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나가다가 지지율이 뭔가 주춤한 양상을 보이는 건 뚜렷해 보이고 추세로서 몇 개 여론조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강공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민주당은 말이죠.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로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보수가 이긴다는 확실한 어떤 정황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위험도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단일화 얘기가 실제로 성사가 되는 시점인 건지 물밑으로 얘기가 오히려 되고 있는 시점인 건지 아니면 명확하게 여기서 절대 없다고 이준석 후보의 얘기처럼 완전히 끝난 얘기인 건지 여부를 아까 살짝 얘기가 나왔죠. 이번 주말 사이를 통해서 뭔가 물밑으로 많은 얘기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단일화가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양 두 당의 후보 간의 뭐 단일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게 국민의힘 안으로도 불똥이 튀었다라는 거죠. 다음 키워드 볼까요? 숙주 찾기 대 트로이 목마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친윤 단일화 거래 의혹에 한동훈 맹공, 국힘 당권 신경전. 네. 지금 현재 아까 살짝 얘기가 나왔죠. 개혁신당의 이동 공보단장이 자꾸 친윤 의원들이 나한테 연락을 해서 당권 줄 테니까 우리 단일화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직접 글을 SNS에 공개적으로 올렸습니다. 여기에 이 친한 한동훈 후보는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SNS에 이렇게 글을 썼어요. 친윤들 다른 당의 국민의힘 당권 주겠다고 당권 거래 제안했던 폭로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친윤들은 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입장도 안 내고 있어요. 못 내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올렸어요. 그리고 4시간 뒤에 또 올립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승리를 위한 단일화에는 찬성하지만 친윤 구태들의 숙주찾기용 단일화는 반대입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네. 이거 친윤들 지금 숙주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저런 모습은 국민의힘이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선 과정에서는 모두가 축제처럼 그 자당이 낸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래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당연한 책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당권을 운운하면서 계속 자당 후보에게 해가 가는 행위를 하는 것은 저것은 선당 후사의 면목이 아니고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거죠. 국민의힘이 자꾸 혼나고 국민들에게 꾸중 듣는 이유가 저런 이기적인 모습 때문인데 한동훈 후보는 지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려는 유세에 나섰으면 저런 말이 나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인 행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저렇게 자기 캠프 쪽에서 계속 지지자들 쪽에서 얘기가 나오려면 유세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저렇게 말이 나오게 하고 하는 것은 한동훈 후보가 그래도 정치를 몇 년 하셨고 당대표까지 지내셨고 비대위원장까지 하셨는데 저런 모습이 나오는 것은 스스로 막아야 하는데도 본인이 앞서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국민의힘이 아직도 너무 정치 초년병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정치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번에 저런 말씀이 나오고 저런 지지자들의 한 후보 지지자들에서 목소리가 나온다는 게 굉장히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저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당권을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지금 앞서 나가서 지금 자신의 정당은 궁극적인 목표가 집권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집권을 코앞에 두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저런 모습을 당장 중단하시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마 그 국민의힘 지지층도 그렇고 여러 국민들의 공통된 바람일 겁니다. 지금 말씀은 다 잘못했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어디 지금 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당권 그 이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라면서 친윤도 잘못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대표를 했었던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문제를 수면 위로 얘기해서 비판하는 이런 문제도 좀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인 거거든요. 최창현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는데 네. 친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좀 봐요. 이 당권 얘기 나온다는 자체가 이게 나오지 말게 했어야죠. 지금 보세요. 이건 저의 추정인데 자꾸 이제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를 얘기하는 건 이제 물론 승리를 위한 거겠죠. 선거 승리를 위한 것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그동안의 국민의힘 친윤들의 행태를 보면 한동훈 배제라고 계속 봐요. 한독수 전 예비 후보를 전 총리에 끌어들였던 것도 그게 사실은 굉장히 큰 패착의 단초였는데 전 그것도 제 생각에는 한동훈이 배제하려 했던 게 아닌가. 김문수 후보는 거기에 편승했던 거예요. 단일화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최종 결선에서 이겼던 건데 그때 이게 뭐가 흐트러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덕수를 굳이 띄우면서 김문수로 가 이런 생각보다는 한덕수 띄우면 이 친윤 그룹들은 특히 특정 지역으로 해가지고 대선 이후에 결과 만약에 안 좋더라도 자신들의 당권 같은 거, 기득권, 공천권, 내년 지방선거 이런 것들 이제 생각해서 씀직해요. 거기에 이제 초점은 한동훈 배제예요. 저는 뭐 그렇게 추론을 해요. 이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하고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누가 당권이 이렇게 하냐고요. 근데 이제 저희 지금 한동훈 대표 전 대표 얘기처럼 입장도 안 낸다 못 낸다는 거 보니까 부인도 안 하더라고요. 뭔가 그런 팩트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친윤의 주류들은 어쨌든 한동훈은 안 돼. 절대로 안 돼. 한동훈이 되면 우리 다 밀려나. 라는 당내 지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게 내용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저는 그래서 친윤들이 대호각성해야 돼요. 저 말이 나오지 않게 해야죠. 한동훈 전 대표에게. 그러면서 선거를 도와달라고 또 안 도와주면 안 도와준다고 뭐라고 그러고 도와서 지적을 하면 빨리 고칠 생각 안 하고 왜 이렇게 하면 돕지 말아라 얘기하고 전 참 국민의힘이 아주 망하는 길로 골라서 가고 있다 아주 뭐 아까 지지율 몇 개 올라가는 게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네. 제가 볼 때 정말 이해 안 가는 정당입니다. 정말로 제가 87년 이후 이게 정치를 봐왔지만 저런 정당 처음 봐요. 정말. 네. 네. 굉장히 지금 세게 비판을 하셨어요. 이해가 안 되고 87년 체제 이후에 이런 정당 처음 본다라는 표현까지도 지금 하셨습니다. 근데 말씀은 한동훈 전 대표도 잘한 건 없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말을 하게끔 친윤들이 먼저 당권을 제안을 한 거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원인 제공을 한 친윤이 우선적으로 더 문제인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친한계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지금 기득권을 친윤들이 딱 쥐고 있겠다. 우리가 절대 당권 내줄 수 없어. 이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당권을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다음 총선에서 자기들이 쓸려 내려갈까 봐 개혁 반대 세력으로 해서 쓸려 내려갈까 봐 하는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자기들 생존, 숙주를 계속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친윤들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단일화 협상이라는 것 자체는 저희가 이미 돼도 정치 협상은 언제든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어떤 조건을 걸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당권 거래를 합니까? 그건 당신 아닙니까? 예. 특정 정치인들이 논의한 사안입니까? 네.
지금 박정은 의원 그리고 정현욱 의원의 얘기를 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얘기는 이런 거죠. 지금 다음 총선에서 자신들이 쓸려 내려갈까 봐 자꾸 당권을 얘기를 친윤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당권을 거래할 수가 있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당심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거래를 하는 겁니까? 정치인들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최경철 위원님, 윤석열 당시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도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를 하면서 중간에 당시 장제원 비서실장이 안철수 후보가 당에 뿌리를 내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었죠. 그래서 그때 세간에 나왔던 얘기가 안철수 후보한테 사실상 당권을 약속한 거 아니었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상 안철수 후보 지금 아직 우리 당의 뿌리를 명확하게 잘 내렸다라는 평가는 못 받고 있어요. 근데 당권을 주겠다라는 얘기가 이게 가능하긴 한 거냐라는 거죠. 이게 단일화 협상에서 보상 협상은 구체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이 계속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안철수 그 의원한테 얼마 전에 물어봤어요. 그 인수위원장도 하셨고 이제 단일화 대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단일화 여파로 그 인수위원장도 하셨고 뭐 좀 여러 가지로 혜택을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인수위원장하고 열심히 했는데 인수위원장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 말을 별로 안 들으시길래 그냥 뭐 그 이후로는 별로 뭐 그쪽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상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한 보상이 실현되기까지 여러 가지 난관이 있기 때문에 그거 잘못 약속했다가 큰일 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당권 거래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주는 쪽에서도 그렇고 받는 쪽에서도 그렇고 그걸 믿겠습니까? 당권이 그러면 슈퍼마켓에서 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이 추상적인 것인데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받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친한계 의원들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치의 기본을 모르는 일이다. 좀 자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는 쪽도 받는 쪽도 그런데 마지막 말씀은 친한계 의원들이 좀 자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현재 당권 거래라는 것 자체가 일이 벌어지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보상적인 얘기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동안 많은 선거와 단일화를 봐왔을 때 사실상 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느냐라는 건데 지금 뭐 친한계 의원들 자중하셔야 된다. 안 되는 걸 갖고 어차피 알면서 왜 그러는 겁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제가 여기 이렇게 빨간 옷 입고 입원 달고 호구처럼 나선 건 저 친윤 떨거지들의 호구가 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호구가 되기 위한 겁니다. 아직도 저 구태 친윤들은 제 탓을 하고 싶어 합니다. 대선 앞두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일 교수님. 아니 왜 맨날 나보고 뭐라 그러고 내가 뭐 하면은 한다고 뭐라 그러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 뭐 하면 나보고 책임지라고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내가 호구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저도 아까 그 말씀했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글쎄요 또 이제 국민의힘의 또 이른바 친윤 인사들이 보기에는 아니 대표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자기 정치하느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올 법도 해요. 근데 이렇게 지금 구조가 되고 말았어요 지금. 친윤과 친한의 지금 이 권력 갈등 관계, 뭐 권력 투쟁이라고 얘기하기도 남사스러운 얘기인데 이게 아주 구조화 됐어요. 고착화됐어요. 이게 고착화돼가지고 제가 볼 땐 그래요. 친윤이 대폭 양보해야 돼요. 사실 보세요. 비상계엄으로 치러진 선거인데 비상계엄에 대해서 친윤들의 태도가 뭐였습니까? 그게 조금 희석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아까 모두의 그런 얘기 나눴던 거였잖아요. 여론조사가 뭐 약간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 나눴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 저변에 몇 명이 흐르는 게 탄핵이에요. 계엄이고. 근데 거기서 그냥 어물쩍 넘어가다 천만에 그게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보니까 어느 기사 보니까 저기 한동훈 전 후보가 김문수 후보 지금이라도 바꿔야 된다. 그럼 이깁니다. 뭐 이러니 그거 따르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왜 자꾸 지금 지금 후보는 한동훈이 아니고 김문수가 후보예요. 근데 뭐 자꾸 한동훈을 얘기를 하냐고요. 김문수 후보가 결단력을 가지고 실행에 옮겨야 돼요. 김용태 위원장이 백날 얘기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후보 입장에서 한마디 딱 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언론이 대소투표할 것이고 흐름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놔두고 자꾸 한동훈이 어쩌다 뭐 친한이 문제가 있다. 이거는 선거 치르겠다는 정당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정당 처음 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런 정당 처음 본다라는 말씀이 또 나왔네요. 네. 지금 굉장히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를 하고 계세요. 네. 지금 이 친한을 얘기를 할 게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를 얘기할 게 아니라
친윤이 잘해야 되고 특히 김문수 후보가 결단을 딱 내리고 잘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나경원 의원이 이 대선 후보 경선에도 나갔었죠. 나경원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당대표 지내고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인사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 아닙니까? 이재명의 트로이 목마가 돼선 안 됩니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최 교수님, 지금 나경원 의원은 어쨌거나 대통령 후보로 나섰고 경선에서 졌다 그러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지 이재명 이 후보의 어떤 트로이 목마 같은 역할을 하면 됩니까? 라는 지적이에요. 나경원 의원의 저 말을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게 이재명의 트로이 목마를 누가 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세요. 다 지나갔습니다만 그 탄핵 국면에서 얼마나 나경원 의원이 탄핵을 반대했어요. 제가 볼 때 이거 저희 개인 생각이에요. 저는 그러한 게 나경원 의원 같은 그런 행태, 나경원 의원을 꼭 제가 지목하는 건 아니지만 나경원 의원 같은 그런 유해 행태가 그게 바로 이재명의 트로이 목마예요. 그래서 선거가 불리한 구도로 간 거예요, 국민의힘이. 자신들 반성을 안 하고 자꾸 한동훈 전 대표에게, 한동훈 전 대표 분명히 개헌 반대했잖아요. 탄핵 일관되게 찬성했고. 그게 제대로 된 국민 민심에 부응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책임감 있는 모습은요, 친윤 중진들이 보여야 됩니다. 저 말에 동의하기 어려워요, 저는. 네. 이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 이재명의 트로이 목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니었느냐. 과거형도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트로이 목마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어요, 최경철 위원님. 경선의 앙금은 경선에서 끝내야 됩니다. 한동훈 후보가 지금 경선에서 화가 난 것을 지금 화풀이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경선을 붙었습니다. 누구나 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명박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최태민 목사까지 막 끌고 나오면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 졌습니다. 그래서 대세론이 깨졌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전당대회에서 경선 승리자가 발표되는 순간 얼굴이 흑빛으로 순간 변했습니다. 그러나 1초 만에 이명박 후보의 손을 잡고 같이 손 올리고 승복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경선입니다. 경선 물론 그때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렇지만 사실 이명박 대통령은 굴러온 돌이었고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박힌 돌이었는데 그렇게 역전을 당하면 사실 받아들이기 힘들죠. 하지만 경선은 거기에서 끝내고 본선이 치중하는 결국에는 대권을 이명박 대통령이 잡았지 않습니까? 저는 한동훈 후보가 정치 오래 하시려면 조금 인내심을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얘기가 내부로 불똥이 튀어서 친윤 친한에 다시금 제 3라운드인가요? 4라운드인가요? 다시 한번 불똥이 튀었다라는 거죠. 이 불똥이 사그라들지 더 큰 불로 번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이죠. 아침엔 피플입니다. 네. 김문수 후보 같은데 여기 꽃받침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설란영 여사죠. 설란영 씨 왜 나왔는지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김 부부 이번 대선 첫 동반 유세 설란영 우리 후보 선구적이죠? 라고 남편 칭찬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처음으로 두 사람이 같이 유세에 나섰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고 오실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1984년부터 그때는 저희가 이제 타가소라고 있습니다. 타가소를 만드셨던 거고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승부적이죠. 네. 이건 타가소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있어서도 앞서 이렇게 생각을 하신답니다. 네. 지금 보면 김문수 후보는 옆에서 가만히 이렇게 아내 얘기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내가 막 이렇게 그때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도 만들고요. 선구적이죠. 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요번 선거를 가만히 보면 최경철 위원님, 국민의힘에선 유독 설란영 씨를 앞에 전면에 좀 내세우는 것 같다. 배우자 토론회도 지금 제안을 하고 설란영 씨가 전면에 나서는 게 김문수 후보의 표에 득이 된다고 국민의힘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사실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올리고 있는 것은 소년공 출신으로 그 어려운 역경을 딛고 올라온 분이다. 대단한 분이다. 이런 그 칭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칭되는 비례되는 경력이 김문수, 설란영 후보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 노동운동을 오래 하셨고 사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서울대 경영학과 나와서
꽃밭이 보장돼 있었으면서도 그것을 포기하고 노동운동가의 길을 갔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길을 걸었던 두 부부가 이재명 후보는 사실 소년공 출신이지만 경기도지사나 성남시장 하실 때 백현동이나 뭐 대장동이나 이런 걸 보면 결과가 여러 가지 좀 신통찮은 부분들이 많았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나 설란영 여사께서 걸어오신 길을 보면 지금 어린이집에 가시고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노동 친화적인 길을 많이 걸었다. 보수에서 볼 수 없었던 따뜻한 이미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부부가 동시에 유세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런 것이 뭐 유권자들에게 좀 먹히는 것 같아서 지지율도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설란영 씨는 사실 김문수 후보랑 똑같이 이 노조 위원장을 했었죠. 그래 이 노조 위원장 하면서 두 사람이 만났고 그래서 그런 어떤 히스토리 서사가 있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한테 소년공이라는 서사가 있다면 이 김문수 후보 그리고 두 부부한테는 또 그런 노동운동의 서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설란영 씨의 이 전면에 나선 선거 유세 지원이 표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두 번째 인물 하믹병 씨죠. 지금 현재 개혁신당의 선대위원장이죠. 그런데 왜 나왔나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하믹병 50대 남성 룸살롱 다 가봐 발언 논란. 지귀현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이 있죠. 근데 관련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에서는 지귀현 판사가 룸사롱에서 접대를 받았다 그러는데 제 나이 또래면 룸사롱을 안 가본 사람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저런 인연으로 룸사롱을 한두 번은 다 가게 되죠. 저 역시 룸사롱 다 가고요. 성직자 빼고 대한민국의 50대 이후의 남성이라 그러면 어떻게든지 가봅니다. 안 갔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드물다고 봅니다. 네, 50대 이후의 남성이라고 하면 안 가본 사람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최창일 교수님. 제가 어떤 질문을 할지 대충 감을 좀 잡으신 것 같기는 제가 사실 마음 같아서는 50대 이후 남성 다 가본다고 하네 가보셨습니까? 라고 여쭤보고 싶긴 합니다만 그렇게 안 여쭤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하믹병 위원장의 저 말은 이제 적절한 말이 아니에요. 본인은 가봤고 만삼이 가봤겠죠. 만삼이 갔고 뭐 다 조사는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 얘기가 나온 게 뭡니까? 그 지귀현 판사 관련된 얘기잖아요. 공적인 영역에서의 얘기예요 지금.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우리 또래의 20대의 50대 이상의 남자 다 가봤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 같은데 저분이 무슨 의사잖아요. 꽤 알려진 분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저분이 저런 말을 그렇게 쉽게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일반화시켜서 하는 것 자체가 공적이지가 않아요. 사적으로야 뭐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정당에 개혁신당에 지금 상당히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근데 이거 50대 남자를 일반화시켜가지고 안 가본 분도 전 안 가본 분도 있다고 전 장담합니다. 왜 없겠어요? 있죠. 인생을 사는 방식이 다 같지 않아요. 전혀 다른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걸 일반화시키는 거는 언어 감수성도 떨어지는 것 같고 시대를 보는 공감 능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아주 전 부적절 발언이고 저건 이준석 후보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래서 저런 발언들 저분이 의사하면서 이제 정치를 하시려고 들어온 것 같은데 저렇게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저런 건 정말 조심하게 해야 되고 신중하게 해야 되고 절제되게 해야 돼요. 사석이라면 괜찮습니다. 사석이 아니잖아요.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게 선거 기간에 개혁신당에 도움이 되겠냐 말씀하셨는데 천하람 개혁신당 지금 이 원내대표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런 발언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결코 개혁신당의 의견이 아니다라는 점도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여파로 이어질지가 주목이 좀 되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